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카시 가스이코 작가의 말할 수 없는 기억 소개해 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줄거리를 해설해 드리고 줄거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나는 도쿄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지금은 시골 고향에 10년 만에 방문해 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을 한 이유는 이곳에 사는 시골 친구 하나의 부탁으로 어릴 적 자신이라는 주제로 이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예요. 마을 시민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나는 어릴 때 이곳에서 살았던 추억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쏟아내 놓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당시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곳 외가에 혼자 맡겨져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집에는 외삼촌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고, 외숙모는 아마도 22서너 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쿄 대학에 다니는 친척 형도 이 집에 와 있었어요. 그 당시 친척 형이 도쿄에서 훌라후프를 사와서 그것을 가지고 신나게 놀던 기억이 납니다. 훌라후프는 이런 시골에서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마침 젊은 외숙모도 훌라후프를 좋아해서 서로 먼저 하겠다고 다툼이 벌어진 기억도 있습니다. 외숙모와 내가 훌라후프를 서로 잡아당기다가 훌라후프가 부러져 버렸어요. 나는 이 훌라후프를 학교에 가지고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부러진 훌라후프를 앞에 놓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고 계속되자 외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결국은 화가 나서 나를 뒷마당에 있는 작은 창고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곳은 너무도 무서운 창고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의사였는데 그 무렵에는 이미 개업했던 병원을 그만두고 시내 큰 병원에 근무하고 계셨지만 옛날에는 그 집에서 환자들을 진찰하셨어요. 그래서 창고에는 수술 도구가 옛날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외과, 산부인과였기 때문에 톱같이 생긴 도구며 거대한 내시경 같은 것, 그리고 수술용 메스와 사람 뼈 모형 등이 널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두욱한 창고에 잔뜩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창고는 넓은 마당 깊숙한 곳에 있어서 울고 소리쳐봐야 본체에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창고 뒤쪽은 절벽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장소였던 것이에요. 나는 이런 어릴 적의 사소한 추억의 내용으로 강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한 기억도 이야기합니다. 일명 깡통차기라는 놀이인데 술래를 정하고 누군가 깡통을 멀리 차면 술래가 그 깡통을 원래 위치에 돌려놓는 사이에 모두가 숨는 술래잡기 놀이였어요. 술래는 깡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아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숨은 아이들을 다 찾아내면 술래가 교체되지만 그 사이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다시 깡통을 차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단순한 놀이이지만 스릴 있고 재미도 있었어요. 죽으림을 다해 숨고 술래도 죽으림을 다해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깡통차기 놀이 하면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왠지 그날 일만 또렷하게 떠오르는데 비가 갠 오후였어요. 하늘에는 예쁜 무지개가 떠올랐고 이제야 밖에서 놀 수 있겠다 싶어서 신나게 광장으로 뛰어갔더니 달고나 뽑기 아저씨가 나와 있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달고나 뽑기에 열중했어요. 달고나 뽑기는 표면에 동물이나 자동차 같은 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가장자리부터 잘 깨먹고 예쁜 모양을 만들면 사탕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기다란 목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달고나 아저씨도 그걸 알고 어린아이에게는 간단한 자동차나 기차를 주고 5, 6학년쯤 됐다 싶으면 꽃이나 동물을 골라주었어요. 모두가 사탕 오리기에 열중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니 광장에는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남았어요. 자연스럽게 깡통차기를 하자는 결론이 났고
깡통차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강연을 마치자 나를 초대한 친구가 다가와 깡통차기 놀이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웃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자기도 깡통차기를 수백 번 했을 텐데 생각나는 건 항상 태풍이 왔던 그날 했던 깡통차기 기억뿐이라고 희한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강연이 끝나고 친구는 나를 데리고 회식 장소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내 어릴 적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고향을 떠나온 후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교류가 있었지만 초등학교 친구들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30여 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회식 장소로 가는 도중에 친구가 오늘 나오는 사람 중에 오시로도 나온다는 말을 합니다. 오시로는 옆 동네에 살던 우리보다 4살이나 많은 밉살 맞은 형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오시로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오시로의 아버지는 약국을 하고 있었고 내 외할아버지가 의사라서 우리 집과도 약간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시로가 오늘 내가 온다는 말을 듣고 꼭 회식 장소에 오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탐탁치 않아 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 둘이 회식 장소에 도착하자 침울해 있던 자리가 활기를 띠었어요. 상석에 진을 치고 있던 오시로와 다른 3명의 이야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도착한 후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옛날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강연에서 내가 한 깡통차기 이야기 때문인지 다들 옛날에 좋아했던 각자의 놀이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각자의 놀이에 대한 기억이 다들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놀이에서 잘했던 기억들만 간직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깡통차기에 대한 기억은 다들 태풍이 왔던 그날의 기억만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 하자 각자가 그날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는데 별 특별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 명이 그날 밤 늦게까지 다들 누군가를 찾아다녔던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툭 내뱉듯이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누군가가 맞다고 말하면서 지독한 태풍이 불던 날이었고 자기 집에도 경찰이 왔었고 자다가 어머니가 흔들어 깨워서 일어났던 생각이 난다고 말해요. 그 친구는 그때부터 태풍이 부는 밤이면 그날 생각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태풍이 온 날이면 우리가 어떻게 깡통차기 놀이를 할 수 있었겠냐고 말하자 또 다른 친구가 그날 때마침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었고 학교가 태풍이 온다고 해서 휴교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심심해하던 차에 갑자기 해가 쨍쨍 내리쬐기 시작하자 우르르 광장으로 모여들어서 깡통차기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태풍이 온 날의 깡통차기 놀이에 대해서 서로의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곳에 와 있는 4살 많고 옆 동네 살던 오시로에게 그날의 기억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시로는 씁쓸한 웃음을 보내요. 오시로의 표정을 본 나는 갑자기 등줄기에 한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시로가 여기 온 건가? 나는 그래야 오시로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잡았습니다. 친구들이 오시로에게 그날의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오시로는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그날의 기억을 또렷하게 하고 있지. 그때 사라진 애가 바로 내 여동생이었거든. 다들 얼굴을 번갈아 마주 보았다. 그날 강에 빠져 죽은 애가 오시로의 여동생이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손바닥에 땀을 힘껏 쥐고 있었다. 다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깡통차기 한 다음에 오시로의 동생이 행방불명된 거냐고 묻는다. 그래, 태풍 때문에 수색도 대충대충 하는 꼴이 됐는데 태풍이 가라앉은 사흘 뒤에 강 하류에서 시신이 발견됐지. 그 태풍으로 사람이 6명이나 죽었어.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소란이 벌어졌을 때는 이미 심하게 바람이 불고 있었지. 경찰에서도 동생이 집으로 오다가
강물에 휩쓸렸다고 단정했지.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딱하게 되었다며 그래서 다들 깡통차기 하면 그날의 기억을 하고 있다고 맞장구를 친다. 그런데 오시로는 나한테 맥주를 권하며 내 동생 노리코는 너랑 특히 사이가 좋았지. 우리 집에는 너랑 노리코가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어. 이 가지고 올 걸 그랬구만. 나는 마음의 동요를 두르며 그러냐고 대답하고 맥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오시로의 여동생인 노리코는 나보다 2살 위인데 죽었을 때 6학년이었다. 몸집도 크고 어른들이 없을 때는 가게도 곧잘 보고 해서인지 어른스러웠다. 지금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담임 선생님과 이상한 관계라는 소문까지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 노리코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옆 동네 다른 학교였기 때문이다. 오시로는 내가 노리코와 친했다고 하지만 나의 할아버지와 오시로의 아버지와의 거래 관계 때문인지 내가 이 2사람을 좀 더 알고 있었다는데 불과했다. 오시로는 계속해서 노리코에 대해서 말했다. 노리코는 어디 숨어 있었을까? 나는 깡통차기를 하던 중에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었거든. 그래서 노리코가 행방불명됐다는 건 내가 밤에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야. 부모님은 노리코가 나랑 함께 있을 거라고 믿고 안심하고 계셨던 모양이더군.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지. 제일 먼저 너희 집에 전화를 했었어. 비가 심하게 퍼부었기 때문에 노리코가 너희 집에 가서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나 해서 말이야. 근데 너희 집에도 오지 않았다고 했어. 너도 너희 집에 있던 새님 같은 남자랑 같이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지. 새님 같은 남자랑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다는 오시로의 말에 나는 그 사람은 도쿄 대학에 다니던 친척 형이었고 방학 때마다 쉬러 와서 보름 정도씩 있다 가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형은 간염에 걸려서 내가 중학교 때 죽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오시로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너 정말 노리꼬랑 함께 있지 않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나는 말없이 오시로를 마주 보았다. 내 머릿속에 그 장면이 각인돼 있어. 너랑 노리꼬가 손을 잡고 너희 집 뒷마당으로 뛰어가던 모습 말이야. 뭐 물론 그날 기억이 아닌지도 모르지만 오시로의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오시로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역정을 냈다. 그러자 오시로는 나는 너희 집에 가서 뒷마당을 좀 찾아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지. 그랬는데 너희 집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온 전화를 받고 즉시 마당을 찾아보았다고 하더군.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물론 네가 아닌 것만은 분명해. 그랬으면 우겨서라도 내가 뒷마당을 찾아보았을 거야. 같이 있던 아버지도 그 말만 듣고 물러선 걸 생각하면 너희 집 어른 중에 누구였겠지. 하지만 마당이 그렇게 넓은데 겨우 10분 만에 다 찾아보았을 리가 없잖아. 하물며 밤이었다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다른 데를 찾아다녔지. 설마 동생이 죽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마당에 숨어 있었다면 부르는 소리에 대답했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리도 그냥 물러나왔지. 오시로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보면서 말을 이었다. 자식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부모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포기할 때까지 찾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 설사 자기들이 찾아본 후라도 말이야.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때의 부자연스러웠던 상황이 비로소 떠오르더군.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달라질 건 없어. 그 집은 진작에 헐렸고 너도 도쿄로 이사를 했지. 죽을 때까지 이 의문을 안고 가겠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네가 강연하러 온다는 말을 들은 거야.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하고 고민하던 참에 저절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죽은 동생이 우리 이야기를 이끌고 있지 않나 싶어. 나도 좀
으스스해지는 걸. 오시로가 이렇게 죽은 동생이 우리의 이야기를 이끌고 있지 않나 싶어 아주 으스스하다는 얘기를 듣자 친구들이 아주 과대망상도 정도가 있지라면서 웃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노리코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했을 거라면서 만약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숨어 있었던 거라고도 해요. 그런데 태풍이 부는 밤인데 여자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대답도 하지 않고 숨어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시로가 만약에 동생이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쩌겠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만약에 노리코가 그 당시 강물에 빠졌다고 해도 그걸 이 친구 집에서도 알 까닭이 없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모든 건 당신 아버지 책임이라고 말해요. 만약 그때 수상하게 느꼈으면 억지로라도 마당을 살펴보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오시로의 아버지가 납득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설마 오시로는 여동생이 뒷마당에서 살해라도 당했을 거라는 따위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면서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미친 거라고 외칩니다. 거기에 노리코가 살해당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오시로에게 불쾌하다면서 그만 돌아가 달라고 말해요. 그때 오시로가 나에게 뒷마당 창고를 허물었잖아 하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뒷마당 창고를 허문 것은 노리코의 장례식 다음 날이었고 자기가 아버지와 인사를 하러 갔더니 모두들 한참 정리를 하는 중이었으며 창고를 부수고 그 자리에 유리로 된 온실을 만든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쪽은 자식이 죽은 판인데 30년도 넘게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오시로는 이런 말을 하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오시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나중에는 노리코는 살해당하고 강에 버려진 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 경찰에서도 노리코는 강에 빠져 죽은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뼈가 부러져 있었고 몸 여기저기 긁힌 상처에 피가 나지도 않아서 변사체로 다룰지 여부를 둘러싸고 경찰 내부에서도 몇 번이나 검토를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리코가 사고사라고 주장한 사람은 병원 부원장이었던 너희 외할아버지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오시로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는 약국이 너희 외할아버지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냥 물러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내 친구들은 참지 못하고 오시로의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을 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친구들은 오시로에게 만약 여동생이 살해당했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냐면서 오시로에게 소리쳐요. 이때 갑자기 나는 파랗게 질린 채로 놀라운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내 입에서 노리코는 무서운 애였다는 말이 나온 것이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불쑥 내뱉은 내 말에 나 자신도 허둥댔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기억이었어요. 그게 바로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깡통차기 놀이가 시작된 그날, 놀이코는 나를 불러서 우리 집 뒷마당에 숨자고 했어요. 뒷마당에 있는 창고에 숨으면 술래도 무서워서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고 놀이코가 말했습니다. 나도 재미있을 것 같아 2살 많은 6학년이었던 놀이코를 따라갔어요. 창고 열쇠는 숫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나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만 댔는데도 자물쇠가 그냥 열렸어요. 누가 닫을 때 숫자를 돌리는 걸 잊은 것 같았어요. 나는 어쩐지 무서워서 다른 데 가서 숨자고 했는데 놀이코는 내 말을 무시하고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지만 꽤 넓었어요. 안쪽에는 오래된 진찰대나 서랍장 같은 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안에까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이코는 안으로 쑥쑥 들어갔어요. 내가 무서워서 나가자고 소리쳤더니 놀이코가 나 있는 데로 와서 너는 고추가 없는 겁쟁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놀이코는 나보다 훨씬 키도 컸습니다. 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고추 있어 라고 했더니 놀이코가 그럼 보여달라고 했어요.
내가 바지를 내리고 보여줬더니 노리코는 갑자기 내 물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만지작거리더니 조금 있다가 내게 올라탔어요. 나는 오로지 노리코가 무섭기만 했습니다. 어쩐지 도깨비 같았어요. 그래서 노리코를 밀어내고 창고 밖으로 도망쳤어요. 밖에서 자물쇠를 걸고 숫자를 아무렇게나 돌려버렸어요. 노리코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노리코는 힘도 세고 용기도 있었어요. 나는 뒷일은 걱정도 하지 않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는 노리코가 당연히 아이들이 있는 대로 돌아갔는 줄 알았어요. 한참 뒤에 나는 노리코가 나타나지 않는 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어두워지고 나서 살그머니 창고를 살피러 갔다. 창고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역시 갔구나 싶어서 안심하면서 몇 번 이름을 불러보았다. 그랬더니 안에서 외숙모가 나왔다. 나는 깜짝 놀라 허둥거렸다. 나는 그때 노리코의 울음소리를 듣고 외숙모가 문을 열어주러 온 거구나 생각을 했다. 근데 외숙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아까부터 친척 형의 도움을 받아 창고 안을 정리했다고 했다. 노리코가 안쪽에라도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기척이 없었다. 벌써 진작에 노리코는 창고를 빠져나갔던 거였다. 나는 안심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은 오시로는 그럼 노리코가 열쇠로 잠긴 창고에서 어디로 나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결국 고백했다. 창고 안에 창문이 있었다. 나는 그 당시 노리코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기 전까지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다. 집에 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면 노리코는 그 창문으로 나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다. 창밖은 강에 접한 절벽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주위가 어두워서 노리코가 그걸 보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시로가 나를 때렸다. 울면서 너저리 왜 그걸 숨겼느냐 하면서 울부짖으며 나를 때렸다. 그러자 내 친구들이 오시로를 말리면서 당신 여동생한테는 죄가 없다는 거냐고 물었다. 그리고 당신 여동생이 그 창문으로 강에 떨어져 죽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며 아무도 보지 못했고 다른 데서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친구들은 오시로의 괴로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다 풀린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 친구도 30년이나 이렇게 시달려 왔다고 하며 당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 집 근처라면 모르지만 며칠이나 지난 뒤에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믿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다 솔직하게 밝히고 난 다음 나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로 괴로웠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악몽에 시달렸던가. 그때마다 온몸으로 진저리를 치면서 내가 저지른 죄의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오시로 앞에 손을 모아 사죄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야 노리코에게서 해방되는 거라고 느꼈다. 예,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을 겪고 나는 이제 도쿄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도쿄로 돌아온 나는 안도는커녕 오히려 안절부절 못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그날의 일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죄의 중압감이 기억의 뚜껑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노리코의 얼굴이라도 생각날라 치면 얼른 일에 몰두하거나 비디오를 보면서 기분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어요. 활자나 텔레비전에서 노리코라는 이름을 보기만 해도 얼른 책을 덮었고 채널을 돌렸어요. 차분하게 기억을 더듬는 일은 무서워서 할 수 없었습니다. 오시로와 친구들 앞에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30년 이상이나 잊으려고 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었어요. 그날 뒷마당은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아요. 나 자신과 관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시로는
분명히 오시로의 아버지와 함께 찾아와서 집의 뒷마당을 찾게 해달라고 할아버지에게 말했었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이미 찾아봤다고 대답했어요.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지? 그래서 나도 안심하고 오시로에게 놀이꼬와는 깡통 차기 때 흩어졌다고 말했었어요. 아, 그래. 외숙모가 나서서 대답했었어요. 나는 기억이 났어요. 그날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두 친척 결혼식에 갔었어요. 외삼촌은 출근한 뒤니까 아침부터 외숙모와 도쿄에서 온 친척 형과 나 셋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 참에 비가 개자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었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온 것은 오시로의 집에서 연락을 받기 조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시로의 아버지가 뒷마당을 찾아보게 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허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외숙모가 갑자기 나서서 뒷마당은 찾아봤다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때는 나도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외숙모는 분명히 뒷마당 창고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말하는 건가 보다 싶었어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외숙모는 뒷마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 창고를 헐자고 결정했을 때 나는 좋아했다. 만약 경찰이 와서 창고를 조사라도 한다면 창문을 알아차릴 것 같아서 무서웠던 참에 창고를 헐고 온실을 짓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뛸 듯이 반가워했다. 오시로의 말처럼 왠지 좀 서둘러서 작업이 진행되었다. 의심을 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우연이라는 건 내가 단언할 수 있다. 가족 누구도 그 창문으로 놀이꼬가 떨어졌을 가능성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증거 인멸이 된다고 좋아했던 건 나뿐이었고 온실 이야기는 관계없는 외숙모가 꺼낸 이야기인 것이다. 근데 또 외숙모였단 말인가? 나는 생각을 더듬어가다가 흠칫했다. 왜 외숙모는 그런 시점에서 온실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 아직 여름이 한창이라 태풍 시즌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철거는 이루어졌지만 후속 공사로 예정된 온실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외숙모의 목적은 어쩌면 창고를 허무는 것이 아니었을까? 설마 아무리 그래도 이유를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다. 역시 우연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내 안에 생긴 의혹은 점점 부풀었다. 그런데 왜 친척형은 보름 동안 있기로 한 예정을 바꿔서 태풍이 불던 날 이틀 뒤에 도쿄로 돌아간 것일까? 적어도 일주일은 더 있을 거라고 나는 본인한테 들었었다. 게다가 왜 그의 여름 이후로 형이 다시는 오지 않게 된 걸까? 나는 기다리다 못해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다가 야단을 맞은 기억도 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몰라도 집안에서 형 이야기는 금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나중에 대충 짚이는 바가 있었다. 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외숙모가 뒷마당에서 우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 무렵 중학생이었던 나는 외숙모가 형을 좋아했던 거라고 이해했다. 그 사실을 시부모가 알고 형을 집에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외숙모의 플라토닉 러브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 자꾸 상상을 해나가자 나는 점점 무서워졌다. 생각을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앞뒤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그날은 바로 그날은 나를 제외하고는 외숙모와 형 두 사람만 집에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만일 서로 사랑하던 사이라면 둘만의 미래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저없이 뒷마당에 있는 창고로 갔을 것이다. 그곳에는 침대 대용의 진찰대도 있고 애들은 무서워서 좀처럼 가까이 오지 않았다. 자물쇠가 어설픈 상태로 되어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안에서 열기 쉽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참에
나와 노리코가 잠입했던 것이다. 외숙모와 형은 놀라서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이다. 곧 나와 노리코의 이상한 일이 시작되고 내가 밖으로 도망을 쳤다. 게다가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외숙모와 형은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물론 그건 노리코도 마찬가지였겠지. 노리코는 울어보아야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스스로 탈출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노리코는 외숙모와 형을 맞닥뜨렸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나도 모르게 오싹해졌다. 외숙모와 형은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노리코는 겁을 집어먹고 울부짖었을 것이다. 형의 팔이 노리코의 입을 막고 그러다가 노리코는 죽었을 것이다. 그게 맞을 것 같았다. 창고에는 노리코의 시체가 있었기 때문에 외숙모는 뒷마당 수색을 거절했고 할아버지도 외숙모의 태도에서 무언가 느꼈을 것이다. 어린 나는 눈치채지 못해도 어른이라면 단박에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귀찮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리코의 사인을 사고로 처리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발각이 나기 전에 형을 멀리 보내버렸을 것이다. 노리코의 시체를 강에 던져버리자 외숙모는 필사적으로 증거인멸을 도모했다. 창고에는 노리코가 있던 흔적과 형이 깨뜨리고 빠져나온 창문 유리 같은 게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 내가 자물쇠를 채웠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 거다. 나는 무거운 한숨을 토했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밖에는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줄 해답은 얻을 수가 없다. 외숙모와 형은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 저녁이 되어 내가 집에 돌아가 창고를 들여다보았을 때 외숙모와 형이 안에 있었다. 말로는 창고 정리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물론 거짓말일 게 뻔했다. 나는 눈을 감고 그날 일을 차례로 떠올렸다. 아니, 아니다. 기억의 착오다. 외숙모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장아찌를 담그고 있었어 하고 말했었다. 그토록 지독한 태풍이 부는 날 장아찌를. 그런데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창고 안에서 형이 커다란 장아찌통에 뚜껑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용서해 주어. 어떤 기억에 부딪혀 나는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내 기억 한 구석에는 형이 힘껏 누르고 있던 장아찌통 뚜껑에서 비어져 나온 하얀 무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건 무가 아니었다. 그건 새하얀 노리코의 팔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구역질과 공포가 동시에 나를 엄습해 왔다. 예. 소설의 이제 끝부분이 이렇게 좀 와, 이거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이게 저 뭐 교수님이 왜 좋아하시는지 분명히 치불살이 그냥 다 있어요. 치정불륜 살인이 여기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불륜 정도가 아니고 예. 말하자면 근친 그렇죠. 근친 상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친상간까지 인제 막 완전히 있고 뭐 아주 이게 음 그러니까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조금 그 거리를 두고 봐야지. 저 이거 안 읽어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읽으면서 지금 예. 막 전율이 이 또 전율이 올라 가지고 예. 정말 이거 말할 수 없는 기억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목하고 딱 맞을 정도로 이거 절대 말 못하죠. 예. 네. 다카하시 가스히코의 붉은 기억 단편집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억 스포일러로 전해 드렸습니다. 예. 작품 감사드리고요. 예.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다음 시간 작품은 아직 보지 아직 예 못하셨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품이 될지 함께 또 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애청자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